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또 정보를 제공해 주실 오늘 마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셀프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금융기관을 좀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을 제도권 금융기관을 다녔고 지금도 제도권이 생각해보니까 제 자문사를 한 지가 이제 2달 있으면 만 3년이 됩니다. 네. 됐는데 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금 하나금융투자인 옛날에 투자신탁회사인 대한투자신탁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2000년부터 이제 해외 상품, 그러니까 국제부와 상품 전략팀에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2년이 돼서 2006년부터는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 또 한 1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24년간 증권사와 글로벌 운용사를 근무를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이제 주식 채권을 좀 많이 보게 되었고, 요즘 금융기관 친구들이 보통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구력을 보면은 보통 10년, 네. 많아봤자 15년 이렇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 좀 운이 좋게도 2000년부터 해외 주식 채권을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잘했다기보다도 많은 좀 시행착오가 조금 남들보다 더 녹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고. 네.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지금 한 9세 정도 네. 팔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 타임이 좀 도래하면서 좀 대표님도 불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영어를 잘하실 것 같고 느낌상 따님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저 딸 둘입니다. 저도 딸 둘인데 이제 상당히 부드럽다.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제가 이제 그 채권 어린이 측면에서 사실 뭐 채권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것만 알았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예전에 뭐 집 살 때 뭐 국민주택 채권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의 개념과 어떤 또 채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사실은 그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질문이라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한 주체는 크게 두 군데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 기관일 수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공서를 포함한 회사체. 네네. 발행 주체가 두 군데일 것이고, 정부도 그렇고 회사체도 그렇고 필요한 소요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채권을 발행하고 네. 대표님이 이제 저희 회사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대표님한테 요거 약속한 이자 한 5%고요. 네. 예를 들면 5%고요. 그리고 제가 3년에 갚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에 되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은행 이자처럼 확정 이자가 있을 것이고요. 네. 만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확정형 상품이다. 네. 확정 금리형 상품이고, 또 예금과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중간에 만기 전에 가격이 움직여요. 네. 가격이 움직여서 이건 또 주식하고 비슷한 속성인데, 주식과는 이론적으로 반대로 갑니다. 즉 네. 경제가 나빠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죠. 물론 여기서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첫 질문 제가 약간 길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네. 필요한 답변일 것 같은데, 네. 뭐냐면은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제는 국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향후에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합니다. 네. 이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순간적으로 이 채권 자체가 차용증이랑 좀 비슷해 보인다. 네, 차용증도 어쨌거나 돈을 언제 갚겠다,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 그 차용증도 거래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부실채권 약간 비슷하게.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해서 네.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 수익률이 있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년에 10%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준다면 너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돈을 현금에 꽂아 놓을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9대1 정도로 싫다. 상한가 한 번만 쳐도 30%인데 네. 연 10% 이런 사람들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님. 네. 주식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네, 약간. 네, 네. 그렇다면
채권 투자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어떤 수익률 이건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채권 투자의 수익 구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금의 속성과 투자 상품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아, 네. 예금의 속성은 확정 금리를 준다. 네. 만기까지 가면 확정 금리를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의 속성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은 먼저 예금의 속성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물론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채권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게 낮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네. 얘기거든요. 가장 낮은 금리를 주는 게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인데 만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한 4.5에서 5% 정도의 확정 금리를 연 4.5에서 확정 5% 정도의 확정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가 그러네요. 나오고요. 그게 이제 기본 이제 예상하는 기본 우리가 기대 수익일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플러스 알파는 투자 상품의 속성인데 이 투자 상품의 속성은 국채를 기준으로 네.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죠. 주식 깨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 알파는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이건 원더풀합니다. 즉 예를 들면 대표님처럼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경제를 좀 더 예측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기를 긴 채권을 들고 가시면은 예를 들면 금리가 한 2% 내리면 30만 만기 국채를 갖고 있을 때 금리가 투자한 이후 2% 내리면 가격이 60% 올라요. 아,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뭐 한 3년 내외 정도로 네.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채권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2, 3%를 좀 네.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채권을 투자해서 좀 안정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은 확정 예금 플러스 약간의 알파를 생각한다면 한 자리 중후반대의 수익을 기대하는 게 네.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제가 국채를 안정적으로 투자했다는 관점이고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바닥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NPL도 좋은 방법이죠. NPL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실제로 제가 다 경험한 거지만은 2009년에 연간 수익률이 50%에서 70%가 와우. 났습니다. 네. 참고로 그의 S&P 500 주가는 25%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채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채권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은 국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한 자리 후반대 정도 기대하시는 분이 합리적일 것 같다. 아, 그럼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뭐 고금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예전에 보면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중저금리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제가 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느낌적으로. 플러스 네. 알파까지도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대표님? 만약에 이제 자녀분께서 아빠 나 적금할래 아니면 채권 투자할래 대표님 어떤 걸 초이스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저는 예금 안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단 있는데 일단은 확정 금리 측면에서 예금보다는 1%더 높아요. 아, 네. 현재 시점에 네. 1% 정도 더 일단 절대 금리가 높고 네. 두 번째로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언제 받냐면 예를 들면 3년 만기라고 하면 연 4%라고 하면은 3년 만기 되는 시점에 돈이 맞습니다. 들어오고 네. 중도에 깨면은 그 약속한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연 한 4.5 정도 나오는데 네. 이게 만기 때 일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계속 받아요. 아, 네. 캐시플로우가 계속 창출이 아, 된다는 네. 게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은 만기를 반드시 지켜야 약속한 이자를 받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이자를 받다가 중간에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 네. 즉 경제가 나빠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럼 네. 중간에 파시면 돼요. 아, 네. 즉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익숙한 얘기지만 콜 옵션의 성격이죠.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3년짜리 연 4.5%를 쭉 이걸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네. 나한테 유리한 상황, 경제가 네. 훅 나빠지네? 네. 그럼 국채 가격이 훅 탁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럼 던지세요. 아. 그럼 콜 옵션 가격이 네. 있고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 네. 세금은 예금은 예를 들면 연사 4%라고 하면 이 연사 4%가 전부 다 이자 소득세 잡혀서 종합과세 다 잡히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네.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최근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있어서 변경될 수는 있지만은 네. 현재 행정부가 지금 국회에서 세금 관련돼 있는 그 법안을 처리할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처리된다는 가정을 했을 네, 때는 네.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걸 2년 유예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세법대로 적용받는데 네. 그러면은 그 채권에 대해서 기존 세법대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매매 차익 비과세, 네. 경제 나빠서 팔 때 비과세. 네.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면 원래 채권은 100원짜리인데 예를 네. 들면 우리가 90원에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90원에 사서 만기까지 가면 반드시 원본을 수령합니다. 네. 90원에 사서 100원에 돌려받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상환 차익이라 하는데 상환 차익도 비과세. 그 다음에 같은 4%라고 하더라도 제가 자문 드리는 거는 저쿠폰. 그러니까 표면금리 낮은 채권을 권해드리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 4%대 중반에 국채금리 나오지만 제가 요즘 코칭해 주는 거는 쿠폰 금리가 1%대를 말씀드려요. 네. 즉 1%이 표면금리만 과표로 잡혀요. 네. 즉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면 금리가 예금금리 4% 가지고 국채도 4%를 가정하면은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이 4%가 전체가 과세가 잡히고 종합과세 잡히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 저쿠폰 같은 경우 1%만 과표가 잡히고 나머지는 비과세니까 엄청난 네.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세정과 세후가 중요한데 오히려 채권은 세후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강점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실제로 그 채권 투자는 손실이 없는 원금 보장하는 그런 것인가요, 대표님? 아닙니다. 아, 제가 이제 제가 일을 만 20년째 해서 제가 되게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좀 말씀 좀 이거 소개해드릴까요? 네, 충분히 예를 들면은 제가 2003년도에 지금 이제 대한투자신탁 지금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한 200억 정도 지점에서 팔았어요. 네. 제가 본사 국제부 담당자였는데 지점에서 세일즈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네. 안전 이꼬르 절대 원본이 안 깨지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죠. 네. 근데 결론은 그의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한 3%가 깨졌어요. 예. 즉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 이꼬르 원본이 안 깨진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즉 모든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깨집니다. 네. 그런데 항상 원본을 지킬 방법은 카드는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투자하지 않고 만약 여러분이 개별 채권을 샀다고 하면 만약에 금리가 쭉 올라가면 평가 손이 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중간에 매매하지 마시고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평가 손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어쨌거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기까지만 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원금과 약속한 이자는 다 나옵니다. 충분히 받을 수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점. 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은 맞아요. 투자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우리 이제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리스크가 없다 위험이 없다라고 해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채권은 어떻습니까? 위험 또는 리스크 없습니까, 대표님? 예, 위험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내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내가 금융기관에 거래해서 국채를 투자하냐 아니면은 국채가 아닌 공공회사채 한전채나 농협이나 4대 시중은행 지주사 채권이라든지 현대카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을 투자하냐 어떤 채권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떠안는 리스크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든 일반 회사채든 모든 채권의 기본적으로 떠안는 리스크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 이자 리스크가 있고요. 근데 국채는 이 리스크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리스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럴 때는 만기까지 보험되면 해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즘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국채가 아니면서도 국채보다는 금리가 한 1% 정도 높고 그리고 근데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조금 위험한 채권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발행했던 채권을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현 시점에서는 부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금리 높은 채권들을 지금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매각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국채가 아닌 채권들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리스크가 몇 가지 좀 더 있습니다. 아까 가장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신용 리스크라고 하는데 보통 국채가 아닌 채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도율 리스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넣었는데 부도가 나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적어도 부도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은 취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도 리스크가 제일 중요할 때 부도 리스크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부도 리스크만 없으면 끝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 특히나 국채가 아닌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스크가 크게 더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가상금리 확대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어떤 A란 채권이 뭐 더블 A라고 합시다. 네. 더블 A면은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예를 들면 발행 금리 6%래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때 국채 금리는 4%다. 아, 네. 그러면은 한 2% 정도 금리가 더 비싼 것만큼이 가상금리거든요. 아, 네. 근데 요 가상금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네. 리스크 프리미엄 뭐냐면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해요. 네. 즉 근데 만약에 향후 1, 2년 동안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측한 대로 경제가 나빠질 거라 가정하면 이 가상금리가 확대가 됩니다. 아, 네. 즉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면 부도는 안 나지만은 중간에 경제가 나빠질 때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는 노출된다는 네. 거를 꼭 잊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량 채권이라도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어떤 공공기관이 부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부도는 안 나겠지만 예를 들면 신용평가에서 지금 더블 A인데 이렇게 부실 많으면은 등급을 하향합니다. 싱글 A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리스크가 즉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가격은 확 깨져요.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물건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부도 리스크, 네. 두 번째 가상금리 확대 리스크, 세 번째 다운그레이드 리스크. 근데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런 리스크가 노출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도가 안 나더라도 중간에 국채처럼 중간에 경기 나빠지면 팔려고 할 때 팔지를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만기 보유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좀 그런 네.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한전이 생각나네요. 이 한전채가 느낌적으로는 부도는 안 날 것 같은데 계속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약간 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그래서 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제가 이제 한전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상금리가 있는 채권들의 어떤 위험 구조에 네. 대해서 몰랐다가 제가 이런 방송에 대해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좀 많으세요. 그냥 네.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좀 금리가 상 높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이는 채권 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좀 투자하셨던 분들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그냥 저희 돌발 질문인데 네. 대표님 GB 투자자문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대표님? 예, 저희 네. 전화번호가 네. 785에 네. 5590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뭐 약속되지 않은 제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여쭤봤고 여러분도 혹시 뭐 채권 투자 궁금하다면 전화를 직접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GB라는 게 네, 그러니까 영어로 글로벌 본드입니다. 아, 글로벌 본드. 본드라서 저희가 뭐 주식과 채권 모두 자문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권 쪽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네. 주식도 채권을 잘 알려고 하면 매크로에 대한 네. 분석이 탁월해야 되고 매크로 분석을 입각해서 주식도 자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